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오늘도 증민민사법 완전정복으로 보시는데, 이제 소유권 부분을 보시는 거죠. 자, 그냥 그대로 웬만하면 교과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의 의,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 한다. 법조문에서 일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법적 성질, 전면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소유권은 완전 물권으로서 사용 가치, 교환 가치를 전부 다 지배한다는 거죠. 뭐 사용 가치를 지배하는 게 용익 물권이 될 것이고 제한 물권으로 본다면은 교환 가치와 관련되는 것이 그 담보 물권인데 소유권은 전부를 다 전면적으로 지배한다라는 것. 그래서 소유권은 어떤 법률의 범위 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여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효력이 있는 것을 소유권이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그와 관련돼서 사용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뭐 소유권 가능한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는데, 사용권 뭐 대체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부정된다는 거. 왜냐면은 물권 법정주의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이고 저 다른 곳에서 이야기된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혼일성,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들이 융화되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뭐 섞여져 있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융화되어 있다. 그런 걸 혼일성이라 이야기한 것이고, 탄력성 때문에 제한 물건에 의해서 제한되더라도 그 제한 물건이 소멸되면 원래의 완전 물건인 소유권으로 회복된다. 그걸 두고 탄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항구적 특질을 가진다. 뭐 그래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관념적 특질을 가진다. 뭐 설마 소유권을 눈으로 보는 사람은 없겠죠. 물건을 볼 수는 있어도 소유권을 보는 건 아니죠. 관념적으로 존재한다는 거. 소유권의 객체, 물건이어야 한다. 물건이 뭔가는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된 것이고, 사람을 소유할 수는 없다. 뭐 청춘 남녀가 만나면 젊을 때 그러죠. 니는 니는 내 거 이러는데 그냥 말은 그래 하는 것이지 법적인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 물건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채권도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 위에 소유권이 성립하지 못한다는 거. 뭐 채권을 가지는 자를 채권 소유자 이래 이야기하지 않죠. 그냥 채권자 이래 이야기하는 거지. 다음에 소유권의 내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효력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소유권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거. 근대 이전에 전근대 사회에서 관념상이었하더라도 완벽한 소유권은 전제 군주 왕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로 보면은 조선 팔도는 왕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일제 침탈기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죠. 역사적인 거. 실제 법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국사 세계사가 공부가 돼야 되는데 이상한 나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근대국가로 넘어오면서 그래서 근대 사회를 근대 이전의 사회를 신분제 사회라 하고 근대 이후의 사회를 계약제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근대 사회에서는 그 민법의 3대 기본 원리라면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주의 이런 것들이 지배를 했는데,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유주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와 결합해서 이 자본주의에 문제가 발생하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서, 그래서 소유권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것도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헌법상 최고 원리에 의해서 제한한다.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래서 내 거 내 맘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죠. 공공복리 적합성 때문에. 예를 들어 자기 소유 건물이었다 하더라도 불을 지르면은 처벌받습니다. 그다음에 민법상 실천 원리,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그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제한될 수도 있다는 거. 특히 물권법 조문 자체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라고 있습니다. 그 정도 관념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뭐 특별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정당한 이익, 뭐 옛날에 수업을 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도대체 정당한 이익이 어디까지를 말하냐. 내가 어찌 아냐고. 그걸 시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조선시대에는 뭐 지상으로 10m까지 쓸 수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500m, 600m까지도 쓰죠. 초고층 건물 짓는다고. 그래서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정당한 이익의 범위는 거래관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 거래관념도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토지란 지적법, 지금은 이게 뭐 공간구조에 관한 법률 이런 식으로 법명칭이 바뀌었는데, 구역된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상하 입체물을 말한다. 만약에 뭐 지하로 끊임없이 미친다 이러면 반대쪽에 있는 건 내 거가 되겠죠. 그 정도 하시고, 토지 소유권의 경계, 지적 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도상 경계가 원칙이다. 그러나 기술정착으로 잘못된 것이 명백하다면은 현실의 경계에 의할 수 있다라는 정도. 토지가 포락됐다, 건물이 불타 없어지면은 건물 소유권이 없어지듯이 토지가 개먹어 바닷물에 잠겨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소유권도 소멸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 하시고, 공유수면관리법상 빈지한테 바닷가, 뭐 갯벌 정도 이야기하는 거죠. 자연 그대의 공공용에 해당되는 자연공물, 그 행정재산에 속한다. 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거 지오치적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유수면에서 자연공물인 바다 일부가 매립에 의해서 토지로 변경된 경우에 다른 공물과 마찬가지로 공용 폐지가 가능하다. 공용 폐지가 되면은 그 시효지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채굴의 광물, 그 토지의 구성 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겠죠. 내 땅에 있는 돌멩이 내 거죠. 그런데 그게 금맥이 있으면 좀 다르다는 거지. 국가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지. 미채굴의 광물은 국가의 배타적 채굴 허가권의 객체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광업권을 부여받아야 광물을 채굴할 수 있겠죠. 지하수도 토지의 구성 부분이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있는 물의 소유자이겠죠. 근데 자연이 용출되는 지하수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소유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계속해서 솟아 나와 타인 토지에 흘러가는 경우에 타인에게 관서법상 용수 사유권이 인정된다라는 거. 인공적으로 용출하는 지하수, 인공적으로 용출케 하는 지하수는 타인의 이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뭐 어느 지역에 친구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그게 뭐 사실인지 하진 않았고, 옛날에 어느 시골 동네에 뭐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답니다. 이 지역에 우리 마을에는 온천수가 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온천수를 찾기 위해서 뭐 그 물 그거 탐지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이 온천수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놓고 그러는 중에 이 사람은 토지를 매입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발견하지 못했다 뭐 이래 해놓고 나중에 자기가 매입한 땅에서 온천수를 그 찾아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매입하기 전에 찾아가지고 사기 친 거다 뭐 이러는데 뭐 그런 이야기만 들었고 그 당시 내가 어릴 때라 가지고 뭐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온천수도 일단 지하수의 일종이다. 지하수 일종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 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수질의 특질상 온천법에 의해서 규율된다라는 거. 그렇지만 온천수에 관하여 온천권 또는 광천권의 독립한 물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데 온천수는 그것이 용출되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지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아니다. 따라서 온천권이다 라고 하는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그 다음에 도로는 소유권과 점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거 저당권 설정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뭐 지목이 도로인 것이지 지목이 농지로서 뭐 전이든 답이든 뭐 이럴 수 있는 것이지 사적 소유의 대상은 될 수 있다라는 것. 뭐 바다는 소유권의 개인 사적 소유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어업법상 어업권이나 공유수면 매립법상 공유수면 매립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상린관계에 인접, 이웃하고 있는 부동산의 이용 조절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 이것이 그 소유권 쪽에 규정되어 있고 부동산 이용권인 물권, 지상권과 전세권 쪽에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차권에 대해서도 유추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 상린관계는 게르만법에서 발달해 온 것이고 이와 비교되는 것으로서 지역권은 로마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데 상린관계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에 의해서 취득되는 것으로서 토지, 부동산에 대한 물건이기 때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 상린관계는 부동산 물권의 내용입니다. 그냥 일종의 효력이죠. 근데 지역권은 그 물권, 소유권과 독립된 물권이라는 거. 어떤 상린관계는 부동산, 인접한 부동산끼리의 문제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다 문제, 뭐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데 지역권은 말 그대로 토지에 대한 것이고 상린관계, 상린 원칙적으로 인접성을 요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인접성을 요하지 않는 것도 있긴 하지만 지역권은 인접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 뭐 통행지역권도 있지만 관망지역권 뭐 이런 거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의 경우에는 인접성이 요건이 아니다는 거. 상린관계 자체는 독립된 물권이 아니고 다른 물권, 부동산 이용권의 내용이기 때문에 상린관계 자체가 독자적인 소멸시효나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지역권은 독립된 물권이기 때문에 뭐 소멸시효 대상도 되고 일정한 경우 시효 취득의 대상도 된다는 거. 공부하고 나면은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라야 됩니다. 외울 사항이 아니고. 상린관계의 적용 범위 소유권에 규정하고 있지만 지상권, 전세권에 준용 규정이 있고 부동산 임차권에 유추 적용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뭐 관습이 성문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한번 봐놓는 것이고 건물 구분 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일단 215조에 수인 여러 명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하는 때는 건물과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공유로 추정한다. 공용 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 소유 부분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라고 해놨는데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215조는 존재의의가 상실되어 사문화되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민법에도 이런 조문이 있다는 정도. 인지사용 청구권.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주거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주거가 아닌 경우에 토지 승낙 없이도 사용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거의 경우에는 승낙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근데 어쨌든 간에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손해받은 사람은 보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인지사용 청구권 법률상 인정하지 않았다면은 담장 등을 축조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에 들어가면은 불법 침해가 되겠죠. 근데 이 규정 때문에 불법 침해는 아니라는 거. 적법한 인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런데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면은 그것은 보상해줘야 된다는 거. 생활방해 금지, 임의시연 금지 규정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양,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그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있는데 위반하면은 손해배상해줘야 되겠죠.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때에는 인용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지 못하니까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런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아랫집에서 베란다에 나와가 담배를 피면 담배 연기가 윗집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피지 마라 할 수 있겠죠. 했는데 알았다 하고 말면 되는데 담배 피는데 이러면 이제 또 이웃 간에 다툼이 생기죠. 소송상 담배 못 피게도 할 수 있겠지만 층간 소음도 마찬가지죠. 그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인용 한계를 넘었을 때 그거 하지 마라. 이거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죠. 수도 등 시설권.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타인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시설해야 되고 피해 입은 자는 손해보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원래 보상이라는 용어가 따르면 원칙적으로 손실이라고 해야 되는데 손해는 불법 침해에 대해서 사용하는 말인데 어쨌든 법조문에 손해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웃한 토지 통과할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시설을 한 후에 사정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 토지 소유자는 그 시설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시설 변경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해놨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 주의 토지 동행권 저거는 수도관 등을 매설하기 위한 것인데 218조는 219조는 통로로 쓰기 위한 거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있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 때는 그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손해에 입혔으면 보상해야 된다라는 거.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때는 보상 의무가 없다는 거죠. 무상이라는 거고 일부 양도에 의한 경우에도 준용한다라는 것. 사실은 이 법 조문이 답니다. 세부적인 판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주의 토지 통행권은 지역권과 마찬가지로 비배타적 공용적 성질을 가진다.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지역권은 물권이지만 어느 정도 공용적 성질을 가진다라는 거. 왜냐면 지역권의 경우에는 점유를 본체적 요소로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전수자에게는 주의 토지 동행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또 기억하시는 게 불법 점자에게는 지역권의 시효 취득 인정 안 한다는 거. 넘어갑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221조)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고지 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 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는 거.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쇄된 때에는 고지 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 넘어갑니다. 일단 시간 날 때 읽어보시는 거고. 인접하의 토지를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청량비용은 토지 면적 비례 부담이라는 거. 그 다음에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다음 구구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다음 구구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 비용으로 설치하거나 다음이 건물의 일부인 때는 그자 소유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민법 규정에 있다는 거.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는 일단 그 소유자에게 가지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그때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가지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시골 가면은 담장 너머로 이웃 집에서 나무 감나무 가지가 넘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 가지가 내 땅으로 넘어와 있다 하더라도 그 나무 소유자는 그 저쪽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무가지에 걸려 있는 감, 나는 그 옆집 사는 거죠.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거해 가라. 그러면 제거해 가면은 가지가 그 상대방 게 될 건데 제거를 안 해가지고 내가 잘라가면 그때는 내 거죠. 인접지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는 제거 청구하지 않고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는 거. 건물을 축조하면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인접지 소유자는 정당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때에는 철거, 변경 청구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경계로부터 2m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내부로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옛날에 만드는 법이니까 그렇겠죠. 지금은 200m라도 만경 안 하면 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상린관계와 관련되는 거 또 소송이 있고 한데 하여튼 참 쉽지 않습니다. 일단 그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소유권 취득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